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재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여전한데요. 어제 외교부 장관 또 도지사들이 총리 공간에 모였습니다. 네, 마스크 안 쓴 사진이 하나 나가고 나니까 남들은 쓰라 그러고 너는 안 쓰냐 이렇게 한번 소리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든 재난기본소득이든 소멸성 지역화표도 지급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이제 경제 효과가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몇몇 정치인들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좌담을 가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인터뷰 시간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은 점점 흉측해진 괴물이 되고 있고 조직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와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사태입니다. 본질은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파열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이 사안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다, 이렇게 비판받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3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모든 부분을 인정을 해요. 잘못된 거라고. 본인한테는 인정을 했다고요. 그게 잘못된 거다. 어떻게 사람을 머슴처럼 부릴 수가 있습니까? 본인에게 단 한 번도 불필요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또 말을 거치게 하는 것도 물론 욕은 물론이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한 매니저의 폭로에 이은 원로 배우 이순재 씨의 해명이었습니다. 오늘 연예뉴스는 2부에서 만나봅니다. KBS 인력 감축에 따른 연예 관련 프로그램 변화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 소식 전해드리고요. 4부에서는 고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소셜 언급량 등을 이경락 수장과 함께 빅데이터 시간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이동의 일정의 승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자체장 특집 인터뷰. 오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네. 자, 취임 2주년 맞으셨는데요. 일단은 뭐 부정평가보다 긍정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 하나는 잘하지 않느냐, 이런 평가가 대체적이던데. 지난 2년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라든가 뭐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은 잘한다라는 표현 속에 사실은 지난 2년이 잘 있죠. 아니, 일을 잘한다가 아니고 일은 잘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빼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뭐 공무와 관계없는 이제 그 소위 음해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힘들고 또 그러면서도 도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어서 제가 어디에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 대통령 경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오해는 불식시켰고 또 법원에 가서 무죄 받은 것도 있고요. 하나 남아서 뭐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 역시 어쨌든 도정 활동을 잘한다는 평가로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도 뭐 2위로 뛰어오르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 대선 주자 선호도 이런 건 사실 뭐 며칠 사이에도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뭐 몇 달 전 또는 뭐 한 6개월 전만 봐도 전혀 다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일부 저희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시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결국 이제 제가 뭐 시장 또는 도지사로 만들어왔던 작은 성과들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부응해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뭐 그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별로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경험으로 보면 예. 뭐 집착하고 또 이 큰 선거에 있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이 거의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나쁜 결과를 빚더라는 게 제 경험치여서요. 그냥 경기도정이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의도적으로 한번 힘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근데 그렇죠. 경선 과정에서 예. 오버페이스를 했던 게 있고요. 예. 그게 또 일부 다른 분들한테 상처도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는 보니까 예, 그때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상당히 상처가 될 수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까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고 한층 성숙한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혹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도지사 다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대권 지지율은 박 시장은 오르지 않고 있는데 이 지사만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뭐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 계세요. 그건 제가 잘 모르죠.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좀 훌륭한 분이시고요. 일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뭐 제대로 평가받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기본소득인데 1차로 지급된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는 분명히 데이터로 또 실효성 입증된 것이죠? 지금 뭐 신용카드 사용 통계 내역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소득을 지급한 4월 둘째 주부터 매출이 상승 곡선을 긋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 동기 대비 그 소비 회복률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전국의 다른 광역시도들 평균치보다 저희가 10% 정도 회복률이 높습니다. 그런 걸 보면 소비 촉진, 그러니까 수요 확충이라고 하는 경제적 효과는 확실하게 있었던 것이고요. 특히 이게 현금을 그냥 줬다면 이제 거의 뭐 쓰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 때문에 과거에 일본의 헬리콥터 머니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됐겠지만 이게 3개월 시한부 지역화표를 주는 바람에 골목상권이나 지역 경제가 매우 좋아졌던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재난지원금이 고깃값만 올렸을 뿐 효과가 없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깃값을 올릴 수 있었다면 소비가 늘었다는 것이고요. 예. 그게 바로 이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의 경제 효과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 누군가가 고깃값을 올리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가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우위가 됐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수요를 촉진하는 경제 정책 측면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계속 정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예. 곧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처럼 수요와 공급의 두 바퀴로 경제가 굴러가는데 우리 공급 역량은 얼마든지 있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수요, 즉 소비가 부족하니까 결국 경기 침체가 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게 정부의 정책 기능인데 지금까지처럼 기업에 뭐 재벌에 뭐 수십조씩 주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기본소득 형태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것이 경제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게 이번에 증명된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하면 뭐 기본소득 이렇게 돼 있는데 등식으로. 근데 뭐 기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단체 카톡방에도 같은 내용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재난 기본소득이 기본소득보다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아마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걸 비교한 것이고요. 뭐 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그 역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다고 그걸 하면 기본소득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둘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죠. 그런데 전 국민 기본소득이 말은 좋습니다만 그건 취업했다 실업한 사람만 해당이 되잖아요. 전 국민 고용보험. 아예 취업을 못한 사람,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또 대상이 아니라만. 그런데 그 재원을 그러면 뭘로 할 거냐? 만약 세금으로 해야 된다면 그 혜택 보는 사람하고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하고 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확대가 불가능해요. 사실. 예. 네, 저는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경제 성장의 과실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니까 세금 내는 사람도 혜택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잘 설명하면 증세를 하고 그 증세된 부분은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경제를 살리고 복지를 확대한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들이 동의해서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기존의 복지를 대체한다는 걱정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돼요. 예. 저복지, 저부담, 저복지 국가인데 이제 중부담, 중복지, 고부담, 고복지에 북유럽처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도와주자 이러면 누가 세금을 더 내겠냐고요. 예.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부담도 늘리고 복지도 늘리고 그게 곧 경제 효과까지, 경제 정책의 효과까지 있는 기본소득이 실제로 증세를 통해서 경제 볼륨도 키우고 이 소득 격차도 완화하는 그런 정책으로 저는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기자님이 생각한 기존 복지를 대체하면 안 되죠. 예, 그 기자님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정책을 조정하거나 폐지하거나 해서 기본소득을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두고 가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기존 복지를 좀 통폐합해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아주 복지 지출이 많았던 스위스가 하다가 실패했고요. 예. 그건 전환을 해야 되니까 대체를 해야 되니까. 예. 또 우리나라 이제 소위 우파 진영 일부도 기존의 복잡한 복지를 다 통폐합하거나 일부를 통폐합해서 가난한 사람만 뭐 소득을 주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예.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복지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도 확대하고 증세를 통해서 부담을 늘려서 복지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사님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다, 경제 정책이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아니다가 아니고 예. 양 측면이 다 있는데 경제 정책 성격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 내에서도 앞으로 토론과 논쟁의 장이 아마 더 열릴 것 같고요. 네. 자, 부동산 이야기도 좀 여쭤보죠. 지금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 지지율 공이 함께 좀 빠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정책입니다. 21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어놨는데 계속해서 부동산 값은 뛰고 있다. 특히 지사님이 지금 경기도 지사이시니까 경기도에서도 지금 많은 부동산이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주로는 서울, 강남에서 시작됐지만 이제 거기를 누르니까 이제 소위 풍선 효과로 경기도 지역으로 지금 이제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그것도 뭐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폭등하니까 모두가 당황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가격은 심리적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예. 첫째는 심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요 공급의 균형인데요. 문제는 정부의 이 정책 의지를 의심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 의심을 받게 되는 큰 이유가 사실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 안 팔더라.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게 다가구 주택은 다 팔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아주 잘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지금 안 팔고 있고 이러니까 정책 결정자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가진 게 이익이 될 거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투자 자산화 또는 투기 자산화 돼가지고 집은 원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재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남한테 빌려주거나 아니면 가격 상승을 노리는 투자 자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들에게는 사실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실제 소유자의 세금은 줄여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반대로 돼 있죠. 예. 임대 사업자들의 뭐 예를 들면 보유세도 깎아주고 양도소득세도 깎아주고 이러니까 임대 사업자들이 막 집을 사 모아요. 예. 소위 매점 매석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수요가 늘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저는 근본적으로 비주거용 그 주택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중과세해야 되고
주거용 실제 주거용 실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 예를 들면 뭐 지방 정부 공사 LH 이런 데서 지금 신규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분양가 대비 그 시가가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 로또가 돼 있어서 모든 국민이 그 로또를 노리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분양가나 장기 임대 보증금 금액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경기도에서는 웬만하면 전부 중산층까지 쓸 수 있는 30년 이상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걸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다른 지방정부나 LH, 중앙정부도 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중산층도 장기간 살 수 있는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수요 공급의 균형이 좀 맞을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50% 이상, 절반 이상이 지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투자용으로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투자용이 아니라 거주용으로 좀 시장에 내놓으면 저는 주택 문제는 상당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주자 이외에 투기를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뭐 세금, 특히 보유세를 올려서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일단 보유세를 올리는 건 당연하고 예. 취득할 때 예를 들면 금융상의 사실 특혜를 주고 있는데 예. 오히려 더 제한을 가해야죠. 실소유자보다. 예. 실거주자보다는 더 제한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더 풀어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돈도 빌리기 쉽고 사기도 쉽고 또 보유세도 또 낮고 심지어 이 집값이 올라서 팔면은 양도소득세도 또 더 깎아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실제로 정의와 반대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히 반대로 전환해서 저는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은 가급적이면 최소화해야 된다. 예. 노동을 하거나 무슨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지. 불로소득을 노리면 뭐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장 경제에서 재화를 뭐 자기들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유재산도 인정이 되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뭐 사회주의적 정책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우리가 특별소비세 부과하는 업종들 또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세금 더 많이 내게 하거든요. 필수품, 삶의 필수적인 생활재들,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 이런 거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되고요. 예. 그게 아니고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근데 거기서 돈이 생기는 거. 이런 건 당연히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세금을 더 내야죠. 예. 근데 지금 반대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집이 나오면 그 공급으로 예를 들면 집값을 떨어뜨리거나 안정시키는 게 아니고 다 사모아요. 예. 돈 빌려서. 예. 근데 이 임대사업자들이 사모으는 데는 돈도 빌려주죠. 세금도 낮죠. 나중에 양도세도 낮으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감면도 예를 들면 6개월 후에는 얼마 정도 원상복구하고 또 한 1년 후쯤에는 더 중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좀 팔 수 있게 길을 좀 터주면 저는 집을 뭐 수십만 세대 뭐 예를 들면 1,200만 세대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시장의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거라고 확신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릴레이 지자체장 특집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발생해서 지사님도 걱정이 좀 크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가 한번 급상승했다가 수평을 그리고 있다가 다시 또 급상승하고 있는 초기 모양이라 예. 걱정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에는 다 추적이 되는 확진자였다면 요즘은 추적이 안 되는 확진자. 예. 조금 뭐 예를 들면 유형이 특이한 예. 그런 지역 감염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바닥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게 지금 씨가 뿌려져 있는 상태라고 보여져서 예. 정말로 걱정이 많고 거기 폭증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죠. 제가
최소한 사망자들은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의료 중환자실, 또 의료 장비, 인력, 의료 시스템 이거 확보하는데 지금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수칙만 잘 지켜주시면 예. 사실 위험도는 상당적으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죠. 예. 그 종교 단체에서 또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좀 지켜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잘 안 되나 보죠? 저희가 이제 요청은 하는데 이제 예. 종교 특히 기독교의 이제 예배의 특수성, 예.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위험도가 좀 높지요. 그래서 저희가 종교 소모임에 대해서도 강제적 그 집회 제한 명령을 좀 검토하다가 지금 보류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상황을 체크하는 중입니다. 필요하면 저희는 이제 종교단체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양식과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을 믿고 좀 맡겨두는 수칙 준수를 요청만 하는 상태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 악화되면 전면적인 집회 제한 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시장님 뭐 SNS에 목을 내놓고 기다리는 심정이다 이런 표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빠르면 이번 달 다음 달에 아마 대법원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이고 제가 그걸 2년 가까이 했는데요. 예. 이제는 뭐 좀 감각이 좀 무뎌지긴 한데 예. 마지막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예. 뭐 저도 사람인지라 뭐 불안하죠. 불안하고 그럴 때는 최선은 역시 뭔가 일을 열심히 하면 잊혀집니다. 일을 열심히 하면 잊혀집니까? 예. 그 뭐 우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을 때 잊으려면 일 열심히 해라 그러는데 뭐 그런 기분인 모양이죠.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경기도 도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우리 전 국민들 많이 힘듭니다. 그 힘든 분들한테 뭐 따뜻한 격려 위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정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성남시정을 할 때도 그랬는데 정말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우리 공동체가 요구하는 역할들을 잘 해주시고 예. 또 상대방 배려 잘 해주시고 뭐 수칙 이런 거 정말 잘 지켜주십니다. 그 덕분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정도로 통제하고 있는 것인데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거니까 용기 갖고 또 힘내고 좀 잘 견뎌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청와대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통일부 장관을 아직 임명을 확실하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예, 후보자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국정원장에, 그리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훈 국정원장을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예. 서훈 국정원장은 뭐 자리 이동하는 거니까. 예.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랐으니까. 예, 그렇죠. 박지원 국정원장 카드가 깜짝 놀란 카드 같아요. 예, 원래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에서 무슨 일을 하긴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국정원장에 발탁될 것이라고는 예상이 좀 없었거든요. 예. 이번에 3시에 청와대가 발표를 했을 때도 이제 다들 놀란 부분이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권의 소위 말해서 이제 컨셉이 뚜렷한 인사 같아요. 이제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겠다. 일단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북 휴민트에 있어서는 1인자다라는 평가를 늘 받아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쪽에서의 대북 관계를 이제 전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임명이 될 경우에는 DJ 때부터 대북 라인에 깊이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또 나름의
그 정보 라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용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대북보다는 대미 쪽이었으니까 그걸 서훈 안보실장으로 교체하고 정치인 출신 2명은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을 앞세워서 미국보다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 직거래를 시도해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읽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또 지금 서훈 안보실장을 제외하고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를 또 거쳐야 되죠. 예, 청문회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두고 보고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또 늘고 있어요. 예, 닷새 만에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후 5일 만에 60명대로 올라섰고 또 문제는 이제 지역 발생이 이 중에 52명이었거든요. 예. 지역 발생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거는 지난달 18일 이후 보름 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새로 규정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2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50명에서 100명 미만이 이제 2단계 상황인데요. 2단계 기준에 해당된 정도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도 등교하는 걸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여서 어디까지 흘러갈지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서 현재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시와 4시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2시에는 수도권 이제 검사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고요. 4시에는 이제 지방 검사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세 가시입니까? 예? 세 가시라고 봐야 됩니까? 예, 일단은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규정상에 있는 회의는 아니에요. 검사장 회의라는 것이. 이제 그렇지만 검사장들을 모았다는 거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지를 숙고함과 동시에 또 내부가 자신을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재신임을 묻는 좀 성격이 있지 않나 이런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내렸는데 거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부의 규정은 사실은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으로는. 그런데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내부 분위기를 묻고 여기서 만약에 재신임, 일종의 내부의 반발이 좀 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검사장 회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의 지위에 좀 불응하겠다라는 일종의 항명이 나오면 검찰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항명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죠. 그건. 지금 대검 입장은 오늘 안으로 이 검사장 회의 결과를 정리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말 지나고 다음 주 초에 뭔가 좀 검찰 안팎으로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내려보낼 것이다. 그러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스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것도 항명 아니겠어요? 그냥 그 부분도 아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특임 검사를 하게 되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하에 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팀이 의지를 이미 보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임 검사를 한다는 거는 일전에 이제 전문수사 자문단 상황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좀 빠져나가려고 또 기술을 부렸다라는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꼼수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법기술을 부렸다라고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법무부랑 또 팽팽하게 또 마찰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사실상 항명을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다음 카드는 또 뭐가 있겠느냐. 다음 카드는 극단적인 카드밖에는 이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누구 좋으라고 나가느냐 이렇게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도 해요. 또 일부 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현재 나가지 않겠다라는 의사보다는 검찰 내부의 좀 분위기가 좀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 좀 불쾌하다는 입장을 좀 애둘러서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다만 지난번에는 수용하고 바로 사표를 썼단 말이죠. 항의 차원에서 검찰총장이.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번 사건 국정원 사건에서도 여주지청으로 사실상 자천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표 쓰지 않고 버텼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롤백해서 중앙지검장을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됐었죠.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버틸 것인지. 예. 그리고 또 검찰 내부들은 어떤 동요를 보일지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예. 버틸 거라는 해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거는 뭐 거의 그만두라는 시그널인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네요. 예, 뭐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률이 오차범위 이내에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예. 팽팽하다 이 말씀입니다. 팽팽하게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 여론도 요동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니까요. 김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OA 이렇게 읽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AOA 전 멤버 미나 씨가 특정 멤버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고요? 네, 그 미나 씨는 지난해 5월에 탈퇴한 멤버인데요. 그 오늘 SNS에 활동 당시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 활동을 한창 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좀 슬퍼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멤버가 구석으로 불러내서 너 때문에 팀 분위기 다 망친다 이러면서 일가를 하고 자기가 차에 타면 수면제 먹여서 재우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 멤버는 아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기를 괴롭혀서 10년이요? 네. AOA 활동을 자기는 참 좋아했는데 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자기를 지독하게 괴롭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예. 그 아버지가 아플 당시에 팀 분위기를 끼친다고 막 이렇게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아픈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도 아버지를 일부러 보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를 보면 울게 되고 또 울면 혼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있는데 최근에 그 멤버가 아버지를 잃었는데 아버지를 잃자마자 개인 스케줄을 다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프로답게 행동하지 왜 그랬냐 왜 너는 다 개인 스케줄 다 취소했냐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가해자로 특정된 멤버가 있었죠? 네, 지민 씨인데요. 일단 미나 씨가 그룹을 탈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같이 활동했던 AOA 멤버들을 다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지민 씨만 팔로우를 하지 않았고 일단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를 여인 멤버가 지민 씨여서 딱 그렇게 특정이 됐습니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데 지민 씨가 소설이라고 썼네요. 네. 그걸 썼다가 이제 또 바로 지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미나 씨가 왜 지우냐 이걸 보고 어이없어 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우냐 뭐 이러면서 자기 손목에 있는 흉터를 공개하면서 흉터는 치료를 하니까 지워지는데 네가 날 괴롭혔던 기억은 도대체 지워지지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 옛날에 AOA 말고 AOA 유닛 그룹인 AOA 블랙이라는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 그 그룹에서만 활동한 유경 씨라는 멤버가 있어요. 근데 그 AOA 블랙에 지민 씨도 있고 미나 씨도 있어서 다 같이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유경 씨가 내가 볼 땐 다 당시에 똑같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실 공방 양상으로 또 번질 모양새네요. 네. 배우 이순재 씨의 매니저가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네. 이순재 씨가 처음에는 뭐 적극적으로 아니다고 기자회견까지 준비했다가 나중에 또 취소하고 그랬는데. 네, 맞아요. 예, 최근에 그 이순재 씨가 또 눈물을 보였어요. 네, 뭐 처음엔 강경 대응할 것처럼 하다가 이런 논란이 또 처음이시잖아요. 원래 업계에서 굉장히 큰 선만 받는 선생님이셨는데 이런 논란이 처음이셔서 또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고 처음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내가 직접 만나서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원하는 바를 좀 다 듣고 싶다. 원하는 바가 있으면 다 들어주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4대 보험이나 이런 구체적인 처우에 대한 것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의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매니저 처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매니저들 특히 로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박봉에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정규직도 아니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히려 그걸 좀 바로잡으면 좋겠다 이런 걸 내비쳤네요. 네. 뭐 중간에 또 전 매니저가 등장해서 뭐 이번에 매니저가 폭로한 건 사실이 아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가수 이효리 씨와 유나 씨가 노래방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두 사람이 같이 노래하면서 그걸 라이브로. 네. 근데 왜 논란이 됐어요 이게? 일단 코인 노래방은 코인 노래방처럼 영업이 금지된 곳은 아닌데 시설 규모에 비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고위험 시설로 분류가 됐잖아요. 노래방이. 네. 왜 그런 데 가서 이런 걸 하냐. 네. 보니까 마스크를 처음에 썼다가 노래를 부를 때는 벗고 이렇게 네. 했던데. 맞아요. 그러면은 아예 노래방 가지 말란 말입니까? 근데 노래방을 가도 노래방 가는 것과 노래방 간 걸 라이브로 하는 건 또 전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왜 찍어서 내보냈느냐? 네, 왜 다른 사람도 다 참고 있는데 가고 싶게. 좀 이런 의견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뭐 코인 노래방 갔다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 다 뭐 집합 금지 명령 내려졌고. 네. 근데 영업해도 상관이 없는 노래방에 갔는데 이걸 가지고 논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두 사람 사과를 했어요. 네, 자필 편지로 이제 사과를 했고 모두 다 힘들고 조심하는 시기에 생각이 부족했다. 또 의료진들에게 죄송하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2분 만에 방송을 종료했다고 하지만은 악플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항의하는 댓글이라든가 의견이 상당히 많았나 보네요. 네, 지금 최근에 이효리 씨가 출연하고 있는 MBC 놀면 뭐하니는 거의 신드롬급 인기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조심성이 없었다 이런 또 비판까지 더해져가지고 예. 하차 요구까지 하차 요구까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아이돌 그룹 남성 아이돌 그룹 이태원에 식당에 갔다가 네. 왜 거기 갔냐 해서 또 문매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와 비슷한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게 그냥 자신들이 둘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불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맞아요. SNS로 방송한 게 문제다. 네. SNS를 하지 말아야겠네. 웬만하면. 네. 모든 논란은 SNS부터 시작이다.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KBS가 지난 1일 경영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KBS가 최근 계속 적자 상태인가 보네요. 경영 실적이 악화됐어요? 네, 계속 악화됐고 그리고 올해는 한 1,000억 원대 적자가 날 것 같다. 1,000억 원. 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해가 갈수록 이 적자 폭이 커지니까 이건 뭐 단타로 될 게 아니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뭡니까? 일단 가장 먼저 얘기한 건 인건비인데 지금 현재 인건비가 35% 정도 나간다고 해요. 전체 나가는 돈에. KBS 인력풀이 너무 방대하고 네. 그리고 고연봉자가 너무 많다. 네. 이 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2023년까지 30%로 줄이겠다 얘기하면서 이걸 위해서는 한 1,000여 명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으나 마나했던 특별 명예퇴직 제도를 좀 보완을 하고 연차가 아니라 성과 기반한 보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성과가 낮은 사람은 퇴출하는 제도를 더 강력하게 시행하겠다. 노조에서는 반발하겠네요. 네. 수신료 인상 얘기는 없었습니까? 수신료 얘기는 또 나왔고요, 당연히. 예. 양승동 사장이 이제 지난해 말까지만 하더라도 수신료 인상보다 더 급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개월 만에 바로 말을 뒤바꾼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수신료 인상을 공식화했고요. 이거는 2014년 이후에 한 6년 만입니다. 어느 수준으로 인상한답니까? 만일 인상하게 되면? 지금 재원의 한 45%가 수신료라고 해요. 예. 근데 KBS의 요구는 한 70%까지는 수신료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 1.5배 정도 어허. 인상을 하겠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에 현실화 추진단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수신료 올리고 그 지금에 있는 인력을 줄이고 네. 이 혁신 방안 치고는 너무 이게 어떻게 혁신 방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는 경영의 문제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뭐 경영의 문제는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올드 미디어들이 네. 너무 옛날 방식 그대로 방송을 내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청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과거에는 없던 뉴미디어들이 막 등장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훨씬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그럼 시청자들 많이 뺏기는 거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떠나간 시청자들을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 자르고 수신료 더 네. 높이고 이걸로 해결하기는 글쎄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김은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함께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 자체도 큰 뉴스였는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들었다며 폭로한 조국 당시 후보자에 대한 낙마 요구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한 가운데 수사 지휘에 대한 대응 논의하겠다면서 오늘 윤석열 총장과 검사장들이 모였죠. 지금까지 회의를 하는 것 같던데요. 이 자체를 거친 표현으로 비판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오늘 검사장 회의를 두고 윤석열의 꼼수다 이렇게 하시면서 일부 똘마니들을 규합해 장관을 성토할지 모른다라고 하셨는데 예, 이 본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간에 정치 검찰을 넘어서서 검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 실체를 어저께 박상기 전 장관님이 확인을 해주셨죠. 예. 그리고 지금 총장이 보이는 모습은 과거 총장들하고도 사뭇 많이 다릅니다. 예. 장관이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지휘를 했으면 그것을 일단 수용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는 게 순서입니다. 예. 아니면 수용할 수 없으면 본인의 거취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명백히 상급자의 법에 의한 지시를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검사장들을 모아서 한번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직사회에서 또 공직사회를 벗어난 어떤 조직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다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또 거기 검사장들을 모은 이유는 검사장들 중에 과거 자신의 측근으로서 검찰주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검사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이분들을 규합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시도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예. 오늘 그 지검장들이 모였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은 또 빠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지 이제 그 당사자니까 빠졌다는 식으로 예.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그렇게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총장도 빠졌어야죠. 예. 근데 뭐 중앙지검장을 제외하고 얘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검사장 회의를 오늘 소집한 이유는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하는 세가시 검찰 조직 전체가 장관의 명령과 뜻이 다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본인한테 유리한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한테 맞서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법적으로 근거도 없고 예. 또 그간에 보인 행태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예. 검찰 조직 전체가 자신을 옹유하면서 장관의 뜻이 부당하다고 합니다라는 어떤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시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간에 쭉 보여왔던 어떤 일정한 정치적 입장이라는 게 정치적 지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본인의 측근들을 동원할 수도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다. 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 표현의 그 함축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자, 역시 조폭 검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뭔가를 판단하고 정당한 수사 지휘였는지 그다음에 과거에 총장이 보인 행태가 과연 법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본인들의 조직만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부 검사들이 있죠. 예. 그것을 정치 검사들이라고 과거부터 불러왔고 그분들이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 검사단 중에도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을 하지 않고 조직의 이익만을 따지고 총장을 옹유하려 한다면 그건 조폭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말씀드리다가 제가 조폭 잊어버렸네. 검사들의 쿠데타. 쿠데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쿠데타라고 하는 것도 자
정부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또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또 기타의 법률에 의해서 상하급자가 명백히 구분이 돼 있고 예.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곳에서 합법적인 지시를 했으면 따르는 것이 도리인 것이지 예. 그것을 다들 모여 앉아가지고 함께 이게 맞는 건지 검토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도 국방부 장관이 작전 지시를 했는데 예. 육군참모총장이 사단장들 모아서 한번 이게 맞는 건지 검토해보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항명이나 쿠데타라고 봐야지 예. 그게 무슨 독립성을 보존하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예,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장관이 합법적인 법령에 의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법령에도 없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항명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물론입니다. 검사장 회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규정에도 그 근거가 없이 그래서 우리 진해원 검사가 그냥 침묵회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도 제가 봤는데 예. 네, 법적으로 분명히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예. 본인이 편의에 따라서 소집한 회의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2005년에 김종빈 전 검찰총장 문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문제였을 때는 검찰 조직 전체가 법무부 장관하고 대립하는 구도였었거든요. 결국 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표를 썼는데 이번에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도하고도 보십시오. 어쨌거나 총장이 그때 사표를 쓴 이유가 뭡니까? 본인이 이거를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장관의 지휘에 불복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 법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거도 없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사표를 써서 마치 그 조직의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를 만들고 사퇴를 했죠. 예. 그렇다면 지금 총장이 보이고 있는 행태가 그거와 지금 비견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천정배 장관께서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의 어떤 결론 내지는 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보인 총장의 편파적인 지위, 명백한 불공정성, 이것을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휘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더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 내부에서도 그간의 총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박상기 전 장관의 발언, 네.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네. 검찰 개혁에 대한 반발인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건인데 우리 언론이 이게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다가 지금 오늘 나온 보도 내용도 장관의 직권남용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던데 장관의 직권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바뀌는 게 항상 우리가 검찰발 언론 보도를 보면 늘 생기는데요. 예. 그래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국민의 입장에서 보질 않고요. 항상 검찰의 입장에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장관이 직권남용을 했느냐가 그러면 장관이 권한 행사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는 것인데 예. 그러면 직권남용이라는 건 법에 정해지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서 과도한 행위를 할 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 그거를 수없이 반복해온 사람이 바로 검찰총장이에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짚는 기사 보셨습니까?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이 보다 못하고 이거는 이런 면에서 그간에 본인이 약속했던 그것조차도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부장회의에다가 수사 관련한 것을 일임하겠다고 한 사람이 부장회의의 결론을 지금 무시하고 과장들 데리고 이상한 일을 벌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니까 직권남용이다. 이거는 명백히 국민을 위해서 지금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또 궁금한 게, 그럼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네. 일단 일각에서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내려보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님도 어제인가요?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선수들끼리 장난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가볍게 드리기도 했는데 예. 법을 좀 알고 이 절차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총장이 택할 수 있는 일종의 꼼수라고 하는 거는 뻔히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후배들을 규합해가지고 단체로 조직적으로 장관에게 맞서는 방법. 그 다음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수사에 어차피 본인이 개입하려고 했고 그 수사의 결론에 대해서 본인이 지향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면 특임 검사를
지명하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검찰총장만의 권한으로 돼 있거든요. 예. 현재. 그래서 누구나 예측을 했던 것인데 장관님이나 법무부 입장에서도 그런 들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하는 것은 장관의 지시를 어기는 것이다라고 또 다시 한번 오전에 지적을 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꼼수에 대해서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임검사라는 게 중앙지검의 입장도 그렇고 수사팀의 입장도 그렇고 장관님의 지시 내용도 그렇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총장이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된다는 것이지 특임검사를 임명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호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어제 대표님의 그 SNS 글은 소위 말해서 미리 김빼기 한 것입니까? 글쎄요, 윤 총장 입장에서 볼 때 김빼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 그분의 자유일 텐데 예. 저는 그간의 행태에서 볼 때 이분이 택할 수 있는 방법, 검찰 조직이 그간에 보여왔던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그걸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내려보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중단되는 것이죠. 그걸 시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을 배제하고요. 예. 특임 검사를 임명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수사팀을 꾸리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언론을 통해서 특임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법무부가 거부한 것처럼 돼 있었는데 특임 검사를 받을 테니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요청을 총장이 했던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는 사이에 수사팀을 배제하는 특임검사를 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장관이 이거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다고 들었고요. 그건 수사팀을 배제하는 것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관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예. 그 특임검사는 총장만 임명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임명해서 내려보낼 수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 같고 어쨌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언론 보도도 그렇고 그 윤석열 총장이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네. 그렇다면은 한동훈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누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예. 박상기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게 사실이라면 참 큰일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자께서. 예.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면의 단계를 넘어섰고 이제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뭔가 지금 두려운 거겠죠. 그리고 그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실체가 사실상 거의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무엇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고 예.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지 예. 그걸 어떻게든 자기의 측근이기 때문에 지금 감싸고 있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박상기 전 장관의 증언에 대해서 대검이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일축했는데요. 네. 제가 아침에 KBS 라디오하고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때 그분하고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 그 뒤에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동일한 취지의 얘기를 반복했고요. 또 그보다 더 지나친 행태를 보인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거짓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본인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겁니다. 그럼 박상기 장관한테 했었던 말들을 복수의 다른 사람한테도 윤 총장이 했고 그거는 그럼 대표님이 확인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박상기 장관께는 사건의 아주 초기에 맨 첫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뒤로도 쭉 사안의 진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 사실관계를 자꾸 부풀리거나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하는 경우가 계속 보였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어떻게든 그 정당성을 설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예.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표님께서 자꾸 거짓말한다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거짓말하면은 그 복수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제가 얘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또 다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지적하실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러면 박상기 전 장관이 증언한 내용 사실로 드러나면 제가 아까 굉장히 큰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은 이미 수사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제 뭔가 당시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대통령님에 대한 충심은 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사모펀드는 뭐 사기꾼이나 하는 짓이다. 사모펀드는 분명히 불법적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한쪽에 집착하고 경도돼 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조금이라도 대통령께 인사권자에 대한 충심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왔던 그 정치적인 행태, 그 압수수색 시점이나
그 여러 가지가 계속 미묘한 시점에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나라를 해외 순방이나 이렇게 자리를 비우시면 꼭 무리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쭉 종합을 해보면 돌이켜볼 때 이 사람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굉장히 목표를 향해서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을 박상기 장관님이 하신 것 같고 저도 그 결론에 동의합니다.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2자리 퍼센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계속해서 윤석열을 때리면은 정식으로 대권 주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검찰총장이 무슨 대권 후보냐라고 그렇게 했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말씀이 바뀌었군요. 예. 참 신기하고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이고 참 이상한 일이고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그런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그러면 검찰이 표방하는 정치적 독립이나 중립성은 도대체 뭡니까? 뭐를 지향하는 거겠습니까? 그리고 공직자가 공직자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나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는데 그것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기존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키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야당의 참 가슴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탄핵 소추하겠다 이렇게 반발했어요. 네, 지나친 정치적 원사신 것 같고요. 예. 본인들이 봐도 검찰청법에 정해진 그 장관의 지위를 행했다는 거는 거기도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으니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게 명백한 불법이고 위헌이었으면은 지시를 하자마자 그 말씀이 나왔겠죠. 숙고를 하다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 게 좋을까? 국민들의 머릿속에 탄핵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남아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보자. 맨 처음에는 해임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속셈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수사다. 예. 네. 열린민주당이 그동안 계속 선거 때부터 주장했던 게 검찰개혁, 언론개혁인데 네. 검찰개혁의 첫 단추라고 할까요? 공수처 출범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데 법적으로는 7월 15일부터 뭐 출범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네. 야당이 들어오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일찍이 대통령께서 이 법을 좀 국회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걸 7월 15일에 출범시켜 달라라는 요청도 대변인 통해서 하시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국회가 법을 안 지키다는 게 참 굉장히 저도 돌아보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한 일이고요.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게 단순히 지금 무슨 검찰개혁에 관해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당하고 부정한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견제를 통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통과된 제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걸 빨리 시행하는데 야당도 협력을 해야죠. 예. 공리를 부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 상임위가 국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법사위로 사보임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가보고 싶은데 예. 또 가야 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그런데 우리 김진애 의원님께서 뭐 워낙 출중하신 분이라서 좀 맹활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많이 박수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마지막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소신 한 마디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검찰개혁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이번 국회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게 제 희망이고 약속입니다. 예. 그 목표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지치지 않고 꿀리지 않고 굽히지 않고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빅데이터 코너로 들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빅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3부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네. 이번 주 네티즌들 관심사는 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의 대립구도. 네네. 이거 가장 많은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부동산 이슈. 네네. 예. 부동산 이슈도 컸고요. 예, 김현미 장관에 대한 네네. 비난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역시 정치 분야 키워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이슈가 많았는데 특히 이제 장관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네이버의 그 가장 많이 본 뉴스들 보면 900번 넘게 이제 장관이라는 어휘가 등장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근데 예. 요거 보면 방금도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정책 이슈에서 벗어난 어떻게 보면 권력 관계에 대한 그 다툼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아닌 장관, 행정 관료가 정치면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주요 키워드를 보면 서울이 3번째로 많이 나왔고, 그리고 국회의원 5번째, 그리고 코로나가 이번 주에 조금 처져서 6번째, 그리고 계속 이제 서민들의 관심 모으고 있는 주택, 아파트 이런 어휘가 7번째, 12번째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 발표가 또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보도되면서 대통령이라는 어휘도 8번째로 등장을 했습니다. 서울은 왜 3번째로 아무래도 주택과 아파트 가격 때문에 서울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뉴스를 쓸 때 장소를 많이 쓰는데 서울에서 많이 뉴스가 나오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뭐 검색할 때 서울 아파트 가격 뭐 이렇게 검색하나 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휘가 추출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뉴스를 바탕으로 하는데 뉴스에 이제 OWEH에서 장소를 넣으니까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핫 이슈 5가지를 꼽아갔는데 우선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정책과 국토부 장관의 국회 답변 논란 이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 중인 그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슈, 그리고 셋째가 코로나19의 확산세, 특히 이제 대전에서 학교 내 감염으로 이제 의심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의 그 대선 후보 언급과 관련된 논쟁, 뭐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까지도 얘기했습니다만 계속 이번 주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국정원 씨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의 그런 최숙현 선수가 자살했던 그런 안타까운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5가지 이슈로 꼽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이 뭐 점점 해지는 게 아니라 더 뛰고 있다 이러면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불신,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일단 6.17 이후에 시장에 나타난 신호들이 보면 별로 이제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이때 근데 보도를 보게 되면 보도들도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 경제신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갭 투자자들을 옹호하는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6.17 대책에서 규제 지역 지정에서 비껴나간 이후에 이제 김포 상황들이 많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진짜 정확하게 이런 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주 만에 90배 가량 집값이 급등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요거는 사실 오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90배인 거랑 집값 90배인 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상승률이 90배인데 집값 90배라고 하면 엄청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그냥 김포 집값 90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컴퓨터 있으신 분들은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 김포 90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그거 집값 90배라고 나와요. 상승률 90배라고 안 나오고. 1억짜리 집이 90억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데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김포에 사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좀 답답해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예전까지만 해도 김포가 이제 뭐 GTX나 뭐 이런 것들도 잘 안 들어오고 교통도 불편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분양가보다도 좀 마이너스인 상황이었고, 그런 게 계속 되다가 최근에 이제 상승률이 0.02%에서 1.88%로 상승률이 오른 건데 그거를 90배 올랐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굉장히 좀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언론이 왜 이런 보도를 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또 목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으니까 박선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풍선 효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집값이 불안하면 다음 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규제적으로 묶는다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닌 게, 주택법상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조정을 하려면 3개월간의 그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그 1.3배 정도 초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대로 막 1.88%의 상승률이라고 봤을 때 물가가 1.4%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상승을 한다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 뭐 완전히 3개월이 지난 적은 아니고 3개월 동안 물가가 1.4% 이상으로 상승되면 사실 조정 지역이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언론 보도들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고, 대책이 안 먹혔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 역시 좀
좀 엉성한 구석이 있다.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지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좀 실수도 있었고 그렇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 수석으로 있었던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가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글을 내리기도 했죠. 네네. 그 글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본인 스스로는 이게 내린 게 아니라 나만 보기로 돌렸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슬기로운 전세 생활이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값 올라간다. 그리고 그 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이제 다른 뭐 관료들한테 얘기했다 이런 걸 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잘못된 신화를 학습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글을 쓴다라고 이런 식으로 그 적은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것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보기로 돌렸다 이야기를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조기숙 교수가 이제 조금 이제 숨을 죽였구나 이렇게 보였지만 근데 또 다시 또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조금 더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2일이었는데 부동산 정책이 이제 국민의 삶과 재산에 굉장히 밀접한 정책이다. 그리고 국민이 실험 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나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먹히지 않으면 그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오히려 지지도가 높다 보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 이제 의견 수정 과정을 너무 생략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또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럼 또 강력하게 비판 댓글이 달렸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승기를 잡아서 이제 이 얘기를 안 할까 싶었는데 더 강하게 나오니까 이후로도 계속 이제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김현미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뭐 실검에도 오르고 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 6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그 무소속인 이용호 의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까지 정책은 어떻게 보면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작동은 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22번이 아니라 4번 이렇게 나온 건데 언론이 좀 자의적으로 카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엄청 반복적으로 대책이 숭숭 뚫려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후에 언론이나 경실련 등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인터넷 댓글뿐만 아니라 기사로서도 굉장히 비판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도 요 해명 자료를 냈는데 해명 자료가 너무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오해를 풀기에는 좀 어려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직접 청와대로 김현미 장관을 불러서 또 향후의 대책을 또 주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이런 것들 요구도 하고 그런 것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보면 최근 30대들 대출이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이라도 집을 안 사면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계속되니까 대통령도 이제 적극적인 또 추가 대책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6.17 헌법 13조 2항 이런 단어가 어제 계속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 6.17 부동산 대책이 위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 대책 나오고 나서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잠깐 다루게 했었거든요. 요거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요때 나온 대책 중에서 지금 이제 막 분양을 받아서 그러니까 중도금을 내야 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적용되면 갑자기 이제 분양을 받았는데 이 대출 규제가 나서 집을 이렇게 실수요인데도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급 적용이냐 아니냐 이 문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추가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금융감독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직 충분히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이 내용들 이거 위헌 아니냐, 우리가 이미 집을 샀는데 우리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달 30일부터 계속 누리꾼들이 실수요자들을 주택으로 포털
채널 검색어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입력시켜가지고 그 이른바 검색어 총공세라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 계속 6.17 헌법 13조 2항이 굉장히 그 검색어 랭킹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서서는 또 이제 그 김현미 장관 거짓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순위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대책에 대한 그 비판 혹은 이제 일부 실수요자들 혹은 또 그중에서는 갭 투자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동산의 그런 실수요자들, 주택 실수요자들이나 뭐 갭 투자를 손해로 보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 검색어를 순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뭐 대자보를 쓴다든가 뭐 또 1인 시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포털에 검색어 올리는 게 투쟁 방식으로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검색어 올리는 게 어떤 특정 카페 같은 데에서 자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해서 검색어 올리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 실제로 검색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뭐 링크를 눌러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도 사실은 여론 이제 의제 설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폭력에 시달리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아직도 뭐 뉴스에도 많이 다루고 있고요. 네네. 포털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경찰이 지금 조사를 아직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흔히 뭐 트라이애슬론 우리가 철인 3종 경기라고도 불리는 종목의 그런 국가대표까지 했던 선수였는데 이전 소속팀 감독 그리고 팀 닥터 그리고 선배한테 굉장히 상습적으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토로를 하면서 지난 26일 그 부산의 숙소에서 이제 스스로 삶을 등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라이애슬론이라는 경기가 철인 3종이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인한 선수인데 강인한 그런 종목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도 그 마음을 아프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이제까지 절차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라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계속 청했지만 이게 모두가 외면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유서에서도 유서 형태의 그런 카톡에서도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유족들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최 선수가 지난 연말까지 소속되었었던 그 경주시청팀에서 계속 그런 감독이나 팀 닥터로부터 그런 구타랑 폭언을 시달렸었고 그리고 지난 작년 3월 2019년 3월 해외 전지 훈련 때는 그런 실제로 선배들한테 폭행당했던 증거 이런 것도 있다고 해서 공개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도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그러니까 3개월 4개월 전에 그 감독과 팀 닥터 그리고 동료 선수 2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을 사건에 넘겼습니다. 근데 이후에 뭐 이쪽 경주시청에서 이제 변호사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왔겠죠. 예.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군데로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알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한테도 알렸고 또 부모님이 경주시청을 찾아가기도 하고 대한체육회에도 알리고 뭐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제대로 대처가 안 됐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극단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자살로 이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뉴스 프로그램이니까 자살 보도 준칙을 좀 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살의 원인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면 또 안 되고 자살도 문제 해결 방식으로 생각하게 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황상 그 최숙현 선수가 크게 이제 실망을 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어떤 건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 전날 그 이전에 이제 대한체육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이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그 대한체육회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경주시청 측에서 다 변호사도 사고 지금까지 다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좀 어쩔 수 없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한체육회에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극한의 공포 속에 녹취록까지도 모았는데 조사 이렇게 딱 증거가 뚜렷한데도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그리고 가혹행위를 수년간 목격한 동료들도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좁은 판이다 보니까 같은 편이 안 돼줬거든요. 이렇게 응원해주거나 혹은 증언을 해주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숙현 선수의 지인이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국민 청원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도 이제 스포츠 인권 강화 이런 것들 정책적으로 좀 다시 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예.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백종원 씨를 언급했었는데 네네. 그 네티즌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 당내에서는 조금 비판이 있었고요. 예, 그 장재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이면은 뭐 다른 트롯 가수나 이명웅 씨나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뭐 다 되겠다 뭐 이렇게 너무 이런 대선 후보 띄우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요것에 대해서 진중권 씨가 다시 또 비판하거든요. 지금 장재현 의원이 뭔가 잘못 보고 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백종원 씨나 이명웅 씨보다 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뭔가 좀 그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그 기사에 대해서 네이버랑 다음 댓글들을 봤더니 대부분의 댓글이 맞다. 그 백종원 씨나 이명웅 씨가 미래통합당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게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약간 근데 채널별로 차이가 있는 게 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검색된 게 장재원이라는 키워드였는데 다음에서는 그 진중권이었거든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게 요즘 진중권 씨가 계속 이제 야당 편을 많이 들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 진중권과 뭐 장재원 똑같은데 뭐 굳이 뭐 이 얘기를 뭐하러 다루냐. 그리고 그래서 진중권 씨에 대해 더 비판적인 내용들도 다음 쪽에서는 꽤 많이 보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물러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따뜻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참나 오래 버텼어. 이 나이 먹을 동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살았네. 배고픈 세상 가난한 청춘이라